나눔이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김용구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옥시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장애인의 인권 또 더 나아가 장애인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 모니터링센터의 김용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04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장애인 단체에 비해서 좀 역사가 좀 짧은 편이고 신생 단체에 속하는데요. 장애인의 삶은 장애인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철학을 가진 장애인분들과 그에 동의하는 비장애인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단체고요. 그래서 인권, 또 당사자성, 또 연대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또 인권을 향상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 인권 전반을 증진시키는 미래지향적인 정책 생산을 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현재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 센터의 소장직을 맡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현재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 센터는 이제 부설기관으로 2007년도에 설립이 되었어요. 당시에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제정되었고 네. 국내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논의되고 제정되는 시기였는데요. 그때는 이제 국제 규범이 국내 이행이 되는 걸 또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었고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제대로 시행이 되는지 당사자 입장에서 모니터링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저희 그 부설기관이 설립이 되었고요. 네. 그 안에서 저는 모니터링 과정과 결과물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명을 완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직접 조사에 참여하는 단원분들 교육, 훈련 또는 연구원분들이 자료를 분석하고 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네. 또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금 현재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저희가 243개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의 장애인 정책을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의정 활동을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정책 예산,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자체에서 제정을 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해오고 있는 13년째 지속을 하고 있고요. 그때그때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 있죠. 올해 같은 경우는 장애인 관광 환경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언론 보도에 나타나는 장애인 이미지가 왜곡되는 것, 장애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그때 두세 가지 정도의 그 모니터링 사업을 신규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2007년부터 쭉 함께 해오고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중간에 다른 분야에서 한 15년 넘게 기업과 인권이라는 분야에서 일을 해왔고요. 네네. 여기에서 온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그렇다면은 그 한국장애인 인권포럼은 네. 장애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 기본적인 자유는 사실 법이나 제도, 정책 틀 안에서 사실 보장받아야지 실효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모든 내용은 정치 활동의 하나죠. 국회를 거쳐서 또는 정책 위반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생산되는 결과물이니까요. 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장애인 단체들은 토론회, 포럼, 공청회 여러 가지 정치 과정을 거치죠. 저희 단체의 특화된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근거가 되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책의 실효성을 갖고 정책이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전문적 연구기관에서 할 수 있지만 장애인 당사자성에 기반한 장애인 단체가 직접 개발한 방법론과 툴을 가지고 13년째 꾸준하게
계속 모니터링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은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모니터링에 참가를 그렇죠. 한다고 네.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40명 정도 장애인 당사자 단원들이 직접 네. 조사를 수행을 합니다. 조사를 수행을 하고 모니터링 센터에서도 한 30-40% 정도는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네.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직접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정책을 생산을 하거나 제안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뭐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장애계에서는 뭐 장애 등급제 폐지, 네. 뭐 커뮤니티 케어, 뭐 장애 소득 불평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네. 장애 소득이 불평등하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근데 저희는 현실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한계를 알면서 계속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걸 계속 부르짖는 것보다는 제한된 자원 안에서 네. 해결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정책적인 실험, 그리고 좀 과감하게 제안을 하고 이슈를 좀 던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또 그렇죠. 이제 이 한국 장애인 인권 포럼의 역할이 또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한국 장애인 인권 포럼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모니터링 사업 내용을 말씀드린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장애 소득 불평등 관련돼서는 장애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분명히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도 460조 정도의 국가 총 예산인데 그중에 장애인 예산은 4조 2천억 정도가 돼서 한 0.9%에 불과하거든요. 네. OECD 기준으로 하면 2%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뭐 턱없이 좀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건 갑자기 확대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애계의 요구가 바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저희는 제한된 어떤 예산의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가장 시급하고 인권 침해 사안이 좀 심각한 부분부터 사실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 내용은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결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서비스 내용이든 예산의 뭐 투여처를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네. 그걸 선진국에서는 개인 예산제도 또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네. 실질적으로 실험이 되고 있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국내에 좀 사례하는 소개하는 뭐 토론회나 공청회, 박람회를 통해서 뭐 소개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없나요? 네, 현재 시범 적용 또는 시범 적용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 정도를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예. 그래서 직접 정책 실험 수준에서 예산을 투여하려면 2, 3년 정도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이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물이나 이동, 뭐 예를 들면 물리적인 환경을 예. 개선한다, 누구나 접근 가능한다. 이게 배리어 프리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많이들 익숙하실 텐데. 네, 장애물 없는 환경을 그렇죠. 뜻하죠. 그래서 네. 그건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건물을 개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니까 네. 비용을 수반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리어 프리를 좀 넘어서서 네. 설계 단계에서 물리적 환경이 됐든 뭐 어떤 직무 접근성이 됐든 또는 웹 접근성이 됐든 설계 단계에서부터 바로 접근성을 지향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13년 전부터 저희 국내에 소개하고 네. 공모전, 시상식, 전시회를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별도로 11월 중에 예. 제주도에서 국제 유니버설 디자인 엑스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제주에서 네, 유니버설 디자인 국제 엑스포를. 국제 엑스포요? 네. 그러면은 다른 나라도 참가를 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다른 나라의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된 사례도 소개하고 네. 무엇보다도 이제 13년 동안 공모전을 하고 전시회를 했는데 예. 실물 제작까지는 많이 가지는 않았어요. 디자인 단계에서 공모전 시상식을 하고 좀 그걸 전시하는 수준이었는데 네. 이제 엑스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시상식에서 수상을 했던 작품들을 네. 실물로 제작을 하는 거죠. 아. 제작을 해서 직접 예를 들면 이런 주거 공간도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에 입각해서 완전 개조된 하나의 모델하우스를 참석하신 분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좀 더 발전된 모습의 유니버설 디자인을 볼 수 있는 네. 장이 될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재 지금 많은 사업을 진행 중이신데 네. 그 사업들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모니터링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모니터링은 사실 모니터링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모니터링한 결과물을 정책을 개선하는 데 반영을 하거나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자치법규 모니터링을 한다. 뭐 예를 들면 2006년도에 전국에 있는 장애 정책, 장애 조례 관련된 재개정 운동본부를 결성을 해서 장애 차별 조항, 인권 침해 요소를 찾아내서 개정을 한 게 1000여 건이 넘습니다. 최근에는 2017년도에는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입장을 하거나 입장을 또 불허하거나 또는 퇴거하는 조항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128개 정도 그런 인권 침해 조항이 있었어요. 이걸 발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책 권고를 요구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고 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의 그런 복지시설 출입을 제한하거나 강제로 퇴거할 수 있는 그 조례 조항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 이걸 개선해 달라고 시정 공고를 내린 성과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128개 조항 중에 작년까지 한 30개 정도 조항이 현재 개정되어 있는 성과가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관심을 갖고 개선하는데 네.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이제 7월에 정말 장애계에 30년 만에 큰 변화를 맞았죠. 장애 등급제가 네. 폐지가 되고 국가의 정책적인 면에서도 큰 변화를 맞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변화를 체감하시나요? 일단은 7월부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났고 네. 이게 어떤 데이터가 축적되기에는 좀 짧은 시간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개인적인 경험을 교환하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어느 정도 이게 체감이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네. 다만 이제 현재 변화된 국가 정책이라는 게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양만큼 필요한 네. 종류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자 만든 거잖아요. 네. 그 말은 기존의 장애 등급제 시스템 안에서는 사실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손상의 정도, 기능의 상실 정도, 이 정도 기준에만 따라서 그냥 등급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서비스 양과 종류를 정해서 일률적으로 그냥 제공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서비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특성이나 사회 환경적 요소 안에서는 필요 없는 서비스도 있었고, 네. 근데 요만큼 제공되는 서비스인데 사실 요만큼 더 필요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복지부에서 이제 정부에서는 개별적인 필요한 예.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고 그걸 2개월 동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더 기다려 봐야지 뭐 어느 정도 체감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기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죠. 곧 2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도 뭐 정책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곤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예산의 문제입니다. 네. 이분이 필요한 게 어떤 걸 조사해서 그걸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두 번째는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주겠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불필요한데 서비스를 줬고 불용되었다는 말이거든요. 네. 예산이 쓰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정책이 변경이 되고 시행되면서 나한테 한 10개 정도의 서비스를 기존에 받았는데 네. 새로운 정책하에서는 7개로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럴 때는
이걸 자기 이익에 기반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배분한다는 차원에서 좀 자기를 양보할 수 있는 어떤 여지도 필요한 것도 맞고요.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소득이나 장애인 뭐 개인 예산 제도 같은 걸 적극 검토를 하고 네. 뭐 정책 실험 차원에서 과감하게 시범 사업을 해볼 수 있는 정책 실험이 좀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예산이 항상 어떤 정책이든 좀 예산이 그렇죠.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예산이 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짜 등급제 폐지다 하면서 이제 당사자분들께서는 네. 또 그 농성도 벌이시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저는 어떤 예를 들면 활동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예. 어떤 분들은 농성을 하고 예산 확대를 계속 요구를 하고 네. 무엇보다도 예산 확대가 되지 않으면 다른 것도 같이 풀리지 않는다. 실타래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거기에 총 매진을 하시고 포커스를 두는 거죠. 네. 거기에 같이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동조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예. 그분들 덕택에 또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만 응원하지만 같이 수혜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달리하고 방향성을 좀 달리한다고 보면은 좀 상충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같은 방향성은 같은 거죠. 인권을 증진한다거나 장애인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는 것은 방향은 같은데 네. 방법을 좀 달리하는 수준이죠. 근데 이건 다양하게 각자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야지 예.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한 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가 사실 네. 비판한 게 아니라 예. 사실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는 거죠. 나는 이 자리에서 이만큼 할게. 당신은 거기서 그만큼 해줘. 고생해줘.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이제 좀 더 보다 각자 입장을 이해하면서 네. 해결책을 찾아 나가 보자라는 네, 그런 부드러운 입장을 네, 취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장애인 인권포럼이 이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 확대라는 전통적인 접근 방법은 네. 우리가 아니어도 다들 하고 계시고 많이들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니까 다른 분들이 안 하는 게 뭘까 생각했던 게 아까 좀 계속 반복되기도 하지만 개인 예산 제도나 기본소득 같은 건 선진국에서 지금 시도하거나 많이 연구되고 있는 내용을 자꾸 소개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장애인 소득 보장 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역할까지 하고 뭐 그 정도 선에서 좀 다양한 아이디어 뭐 익숙하지는 않지만 또는 지금까지 고정적인 방식하고 좀 다르지만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뭐 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예산 제도와 기본소득 네. 이 제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자세하다기보다 예. 예를 들면 관점의 문제인데요. 예. 관점의 문제입니다. 제가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고 제가 복지 서비스를 받는 어떤 권리 주체자라는 입장이라면 네. 저한테는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서비스별로 양이 5만큼, 10만큼 정해서 줍니다. 그게 기준이죠. 객관적인 기준. 예. 나 예쁘다고 나를 많이 주지는 않잖아요. 기준에 맞춰서 줄 텐데 그게 사실 나에게 정말 필요할 수도 있고 잘 공급자가 배치를 잘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때그때 상황이 변할 때마다 내가 필요한 서비스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제공된 서비스가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개인 예산 제도나 기본소득 방식은 일단 그 현금 방식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총량을 현금으로 해서 100만 원이다. 예. 그럼 100만 원을 받아서 원래 정부에서는 네. 내가 뭐 천식 환자라면 네. 천식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그러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 급여를 지원을 해줄 테죠. 예. 근데 나는 병원에 가는 것보다 현식이 생기는 게 내가 지하 단칸방에서 그냥 곰팡이 있는 주거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러면 그 돈으로 병원을 가지 않고 네. 주거 환경을 개조하는 데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또는 제가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면 꼭 병원에 가는 것보다 그럼 나는 스포츠 센터에서 수영 교육을 받고 싶어. 그럼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받고 싶은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네. 보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그렇죠. 선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자율성이 핵심적인 요소이고 두 번째는 제한된 자원 안에서 효율적으로 예. 쓸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죠. 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외에서는 어떤 나라에서 이런 제도들을 이용하고 있나요? 개인 건강권 아까 건강 문제도 네. 같은 말씀드렸습니다. 개인 예산제도 마찬가지고 사실 유럽, 영국에서 그런 선진 사례들이 많이 찾아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 내용은 제가 연구자로 직접 참여해서 어떤 성과물을 가져온 과정에 참여를 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네. 그 내용은 상당 수준의 많이 사례들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정책에 직접 적용하는 데까지는 정부 정책 관계자나 정치권에서는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네. 좀 더디죠, 생각보다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루어지고 있나요? 네, 실제로 장애계에서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21일에도 사실 기본소득을 예. 장애인 소득 보장 체계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과 좀 일맥상통한 이야기일 수가 있겠는데요. 많은 장애인 당사자분들은 이런 장애 등급제 폐지라든지 큰 변화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 속에서 또 차별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러한 데 대해서는 사회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당사자가 어떤 노력을 좀 해야 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일상생활 전반에서 차별은 존재합니다. 네. 예전에는 차별이 아니었던 게 지금도 차별로 인식될 수도 있어요. 인권이라는 게 진화하잖아요. 예. 확장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을 데리고 카페에 커피를 마시러 갔을 때 네. 우리 매장에는 강아지 출입이 안 됩니다. 라고 막으면 지금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하게 된 겁니다. 이게 차별이거든요. 네. 예전에는 이건 20년 전에는 전혀 차별도 아니었고 인권의 범주에 속하지도 않았어요. 네. 계속 확장을 하니까 확장하는 만큼 사실 침해 사례는 계속 늘어나죠. 네. 근데 실제로 인권 침해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침해를 유발한 유발자가 있을 거예요. 예. 그렇죠?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네. 그리고 침해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분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구성원의 제3자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을 했다. 침해가 발생을 했고 차별 행위가 발생이 됐다는 것은 네. 일단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 존중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 두 번째는 국가의 인권 보호 의지가 그만큼 충분하지 못하다는 걸 반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면은 국가는 법과 제도 또는 의회 과정,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판결을 통해서 충분하게 피해자들을 빨리 구제하고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구제책을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법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장애인은 차별을 받아서 소를 제기하고 법원까지 갔는데 손해배상액이 전체 민사소송 사건을 보면 거의 70% 가까운 비율이 300만 원 이하예요. 손해배상액이. 네. 300만 원이면 사실 청구한 모든 내용이 다 받아들여지면 다행이지만 그중에 용인이 안 되고 일부만 받아들여져서 300만 원, 200만 원 또 심지어는 50만 원씩 손해배상액이 책정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 소송 절차에 참여할 이유가 없잖아요. 1년, 2년 지난하게 소송을 거쳐가 결국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게 50만 원, 100만 원이다. 좀 허무하겠네요. 변호사 비용이 그보다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법이 가지고 있는 허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국가가 법을 개정하고 실효성이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국가의 책임이고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해를 유발을 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방송입니다마는 예. 언론에서 또는 정치인들이 언론 보도 기사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관행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용어들은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눈먼 돈이다. 그럼 시각장애인들이 기분 나쁠 수 있겠죠. 네. 외눈박이 정책, 절름발이 정책, 뭐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하고 글 잘 쓰는 사람, 잘 많이 배운 사람들 잘 쓰죠. 네. 근데 그게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장애인을 비하한다는 인식은 없거든요. 네. 그 의식조차 못하면서 사용하는 그렇죠. 것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언론이 사실 그런 비하 용어를 쓴다는 건 직접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기도 하지만 네. 그걸 보는 시청자나 독자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태도에 기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러한 사회 구성원 전부가 인권을 존중하는 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거죠. 네. 지금도 여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식 개선 교육도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으니까요. 네. 여전히 좀 부족하거나 또는 실효성을 얻기에는 조금 정책 방향이 좀 틀리지 않았나라고 의구심을 갖기도 하죠. 장애인 단체에서는. 네. 여전히 그게 개선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가도 책임이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그 국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네.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정책이 없다, 필요하다,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네. 어떤 정책은 좀 뭐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여러 가지 방식은 있겠죠. 네. 근데 예를 들면은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전달 체계는 사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못 누림으로 인해서 평등권을 침해당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차원에서 복지 서비스를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복지 서비스는 사실 시의 개념이 아니라 의무 주체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네. 복지는 국가의 의무이지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어떤 정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장애 관련된 법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20개가 됩니다. 장애인과 특화된 법률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장애 관련된 자치법규가 3,000개가 넘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인데요. 법이 많다고 제도가 잘 갖춰졌다고 선진국이 아니고 네. 인권 선진국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인식의 문제고 문화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건 사실 접근 방식의 문제라고 봐요. 네. 국가가 복지 서비스를 만들고 어떤 정책을 만들 때 이게 어떤 취지인지를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고 이 시스템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기대하는 바가 뭔지 명확하게 표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지 서비스 자체를 인권의 관점에서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되면 이게 인권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냥 복지라는 개념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예. 복지라는 개념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인권의 관점에서는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을 중심으로 어떤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결핍이 돼서 이걸 채워줘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이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뭐고 재능이 뭐고 이 사람이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동화되고 통합될 수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걸 발휘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방식. 이게 사실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것만큼 이상
네. 필요한 정책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앵커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예. 또 정책적 책임이 어떤 게 필요하냐라고 하면 많겠죠. 네. 많겠죠. 근데 언뜻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런 관점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하는 것. 예.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또 이제 최근 잇따른 정치인들의 장애 네. 비하 발언을 또 짚어주셨는데요. 이러한 그 잇따른 장애 비하 발언이 나오는 원인은 또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좀 해결을 해볼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거든요. 그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문제될 거는 그게 크게 비난받을 건 아닌데 네. 정치인이라는 입장에서 공중파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여줄 게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청자나 독자들한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냥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네. 그 인권 침해에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냥 개인적인 수준이 아니라 사실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원인이 뭘까? 네.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공교롭게도 비례대표로 장애인 당사자가 진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 전까지는 3분, 4분 정도는 있었는데. 예. 공교롭게도 그 전에는 장애인 그 관련된 발언으로 정치인들이 곤욕을 치른 경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유난히 20대 국회 때는 그게 좀 많은 것 보면 네. 내 옆에 내 이웃에 장애인이 함께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도 분명히 있어요. 아, 네. 공감합니다. 예. 공감, 그렇죠. 예. 예를 들면은 저도 장애인 단체에서 일을 하기 전에는 제 네. 눈에는 장애인이 안 보였어요. 예, 예. 없어서 안 보였던 게 아니라 내가 관심이 없었던 네, 거죠. 네. 안경 쓰지 않은 사람은 안경점이 안 보이잖아요. 네, 네. 마찬가지죠. 근데 늘 내 이웃과 일하는 동료로서 장애인이 옆에 늘 있다면 그게 훨씬 덜해지겠죠. 네. 잔소리해 줄 사람도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완전한 사회 통합이라는 건 사실 인권 증진의 마지막 목표처럼 얘기하지만 거꾸로 수단과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네. 먼저 섞여서 살고 같이 교류를 해야만이 네. 자연스럽게 인식이 개선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전혀 딴 나라 사람처럼 보지 않고 살면은 내가 말하는 이런 용어, 발언이 의도치 않게 그 사람들한테 어떤 피해를 주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너무 좀 광범위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원인이 사실 사회 참여가 부족해서 생기는 거고 또 그래서 목표를 사회 참여 확대로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개인적인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정말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저도 이렇게 장애인이라든지 뭐 사회 취약계층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관심이 잘 없었을 때는 몰라서 동정의 대상으로 봤던 것이 사실이에요. 저도. 근데 좀 더 이제 친근감을 가지고 또 가까이서 보게 되니까 그냥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서 보게 되고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고 아무렇지 네. 않게 자꾸 그 접점이 많아지면 아무렇지 않게 되니까 그냥 저분은 저런 사람, 그렇죠. 네, 그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처럼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소장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큰 공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 그런데 그런 가족한테 나쁜 발언을 할 수가 없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가까이서 그런 사회 참여가 많아져서 이런 발언이 무의식 중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장애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관심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또 필요할까요? 국민들의 인식과 관심을 위해서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건 장애인식 개선이나 뭐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네. 교육 같은 게 다 의무화가 되고 있고 예. 실제로 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뭐 어떤 인권이 됐든 뭐 복지 서비스가 됐든 보면은 사실 이 지역사회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계에 있거나 밖에 내던져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경계라는 것은 사실 헌법이나 법률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민권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을 소수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수자,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법률에서 대충 비슷한 용어로 하지만 개념적으로 들어가면 엄밀하게 따지면 소수자는 말 그대로 시민권 보장 틀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헌법 법률이 국민의 인권을 예.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외국인은 테두리 밖에 내던져진 겁니다. 이게 소수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 뭐 숫자가 적다고 해서 소수자가 된 게 아니라 여성도 한때는 밖에 내던져진 존재였고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지금은 테두리 안에는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 정책은 사실 이 범위를 넓혀가는 건 노력을 하는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을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네. 시민권의 범위를 넓혀가는 거죠. 일국 체제가 부족하면 세계 시민주의가 됐든 뭐가 됐든 넓혀가는 뭐든지 누구다 다 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가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일단 들어오면 섞여지잖아요. 섞여지면 기존의 틀 안에 있었던 사람과 새롭게 영입되는 사람들 사이에 이질감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들어온 사람은 또 한 곳에 모여 삽니다. 그렇죠? 장애인들이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 같이 사는 것 같지만 산 좋고 물 좋은 저기 장애인 시설에서 같이 모여 삽니다. 거기는 무법지대가 되는 거죠. 지역사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인권 침해, 학대가 벌어지든 그게 뉴스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 벌어지는 게 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사회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완전하게 통합이 안 된 상태죠. 예를 들면 교육 관점에서 보면은 통합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때 작년, 재작년에 특수학교 설립 문제로 많이 시끄러웠었죠. 예. 특수학교는 기본적으로 교육 시스템 밖에 따로 다른 특수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분리하는 거죠. 우리가 차별을 배제하고 분리하고 제한하고 거부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수학교도 일종의 하나의 분리 개념이에요. 예. 차별하는 거죠. 그럼 일반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장애 학생들은 어떠냐? 또 특수 학급이 또 따로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랑반, 희망반 네. 해서 따로 공부를 합니다. 이것도 제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림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추구하고 인권 증진 또는 사회 참여는 밖에 있던 사람을 안에 끌어들이고 모여있던 사람을 섞이게 하는 겁니다. 모두와 같이 내 이웃처럼. 그렇게 하려면 사회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책임이 있겠죠. 네. 그게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하는 어떤 말과 행동부터 해서 본인이 하는 비즈니스부터 해서 이게 소수자나 약자들한테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지 가릴 줄 알고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 네.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만이 뭐 앵커께서 아까 고민하시고 걱정하신 부분이 네.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지금 또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 센터의 소장이신 만큼 또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아무리 좋은 법과 정책이라도 당사자의 이야기가 반영되지 않으면은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의 정책들은 이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저는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다른 분야 시민사회 단체에서 활동을 하다가 오면서 네. 이제 많이 다른 점을 이제 많이 발견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장애 시민사회는 정부 정책 위반자들하고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만큼 어찌 보면 정부 정책 위반자들, 정부 부처는 나름대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말이겠죠. 네. 이해관계자가 참여를 하려면은 뭐 예를 들면 접근성이 보장이 돼야 되겠죠. 물리적인 접근성이든
정보 접근성이든 누구든지 네. 이해관계가 있다면 누구든지 정보를 접근을 하고 활용할 수 있다거나 누구든지 와서 만날 수 있는 네. 채널이 일단 구축이 해야 될 거고요. 네, 중요하죠. 두 번째는 포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해관계자 중에서 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권력이나 정치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어떤 단체들은 늘 대표 단체처럼 가지만 예. 어떤 단체들은 늘 소외가 되죠. 예. 장애인들 내에서도 여전히 여성이나 아동이나 뭐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는 약자입니다. 장애계 내부에서도. 이런 약자들 소수자 단체까지 이슈까지 다 포괄할 수 있어야지 이해관계자 참여가 소통이 된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명성이죠. 네. 이해관계자 채널이 있고 논의가 됐으면 당신들이 준 의견이 우리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됐고 반영이 돼서 모니터링 해보니까 이런 성과가 있었고 이런 내용을 다 투명하게 결과를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이 이해관계자 참여의 성과가 그대로 성과로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접근성이나 포용성 정도는 어느 정도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여전히 가서 만났다는데 이야기했다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됐고 얘기가 나눠진 게 어떤 피드백을 거쳐서 어떻게 정책에 뭐 반영되었다거나 그 결과물에 대해서 피드백이 되는 것은 조금 서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책 위반자들은 물론이고 물론 단체 내에서도 단체 운영하는 단체장이나 뭐 부서장들은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같이 소통을 해야지 또 제대로 된 네. 방향으로 또 단체가 이끌어지지 않겠어요. 어디 가나 마찬가지겠죠. 거기에 조직이 영리 조직이든 비영리 조직이든 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이든 시민단체든 공공기관이든 상법에 적용을 받든 민법에 적용을 받든 모든 조직은 다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해관계자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장애계에서는 저도 제가 말씀드렸던 걸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여전히 투명성 측면에서는 좀 보완해야 될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접근성, 그리고 네. 포용성, 또, 그리고 네. 투명성 이렇게 네.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한국장애인 인권포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가치는 뭐 서두에 제가 뭐 우리의 사명을 말씀드리면서 예. 인권, 당사자성, 연대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세 가지 핵심 가치는 사실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권이라는 건 당사자성이나 연대를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죠. 네.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에서는 당사자성이 존중이 받고 연대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당사자성 자체는 또 인권의 기본적인 기초 단위이기도 하고 연대의 또 기초 단위이기도 합니다. 또 연대는 제3세대 인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인권의 하나의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요. 네. 세 가지가 각자 다른 개념이나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서로 상호 우존적이고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씩 이렇게 중요한 네. 가치들이 많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목표와 계획이 궁금하거든요. 뭐 똑같은 질문은 아니실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션이나 주요 사업 분야나 뭐 여러 가지 주요 활동 내용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저희가 좀 더 지금 장기적으로 오래돼서 추구하는- 1기, 2기 이제 거쳐 3기 대표 체제가 이제 시작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올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체적으로 정한 게 그 상생 지역 풀뿌리 단체와의 상생, 네. 그다음에 상생. 정책 역량 강화, 네. 그리고 연대. 연대. 그게 사실 기존의 미션이나 예. 주요 핵심 가치하고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계속 추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고 또 반대로 생각을 하자면 그만큼 그게 부족했다는 반성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당사자성이나 뭐 연대나 아까 상생 같은 거. 그래서 앞으로는 뭐 또 내년은 또 다른 목표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네. 당분간은 3기 체제에서는 네. 지역사회 또 지역에 있는 풀뿌리 단체와의 상생
예컨대 아까 정책이라는 게 사실 장애인의 삶에 깊숙이 퍼뜨려지는 사실 단위는 지자체입니다. 복지부가 직접 당사자한테 서비스 전달을 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를 거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사실 복지가 실현되고 생활 속에서 맞닥뜨리는 것은 사실 기초자치단체랑 거기에 정책을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 지방의회와 소통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역 풀뿌리 단체가 좀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게 계속 지원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상생이라든지 연대처럼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복지TV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장애인의 인권과 완전한 사회 참여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장애인의 인권 또 장애인의 삶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국장애인 인권포럼 김용구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행복 나눔 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